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외 정책 담당 이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혁신 성장이 징벌이 되지 않는 나라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특정 산업의 성장 이후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현장에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창업과 투자, 스케일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시장 질서와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 안내사항이 있는데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 지금 원내 좀 일정 때문에 이후 10시 30분쯤 다시 자리를 하실 예정이라서 그때 환영사를 듣고 단체 사진 촬영도 10시 30분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동주관 기관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지영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최성진 스타트업 성장연구소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리학과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토론에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사 차례인데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 좀 늦으시는 관계로 바로 이어서 최지영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최지영입니다. 김학 의원님께서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 미래를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제 곧 오실 우리 박민기 의원님과 또 공동 주최로 뜻을 모아주신 우리 김한규 의원님 그리고 또 민병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현안이 좀 예민하기도 하고 어려운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소통의 장을 또 열어주신 또 세 분 의원님의 용기와 또 그런 결단이 사실 또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는 큰 또 용기가 된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그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한 방금 전에 사회자도 말씀드린 것 같은 성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생태가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스타트업이 글로벌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또 경영권과 또 건강한 거버넌스가 우리의 또 디지털 집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또 라인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런 국가적 혁신 자산인 데이터와 기술은 결국 또 그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보호받을 수도 있고 또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모두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기업의 경영권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던 이유도 결국은 우리 소유의 지분이 충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검토되는 또한 지분 제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그 방어막을 해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또 글로벌 거대 자본이 그 자리를 또 대신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어렵게 일궈온 또 디지털 영토를 또 내어주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우려도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권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의 목표라든지 경영권 안정이라는 이런 규제의 부분에 있어서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좀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글로벌 선진국들이 이미 지분 소유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경영진의 적격성과 또 행위의 투명성을 엄격히 감시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지분 제한은 오히려 책임 경영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여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낮출 우려가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상태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밸류업의 완성은 예측 가능한 성장 환경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발판 삼아서 또 유니콘으로 성장하고 또 그 결실이 다시 또 자본시장 전체 활력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성공의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경영권 제약이라든지 이런 벽을 만나게 되면 또 투자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유망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가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하는 것이 또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실질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간담회가 또 정부의 정책 목표를 존중하면서도 또 현장의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접점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원님들의 또 고견을 바탕으로 또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뛸 수 있도록 저희 코스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많은 분들의 또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또 건강하고 또 발전적인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동주최자이신 김한규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박민규 의원님만 인사말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런 인사. 준비를 하지 않고 왔는데요. 국회에 있다 보면 10시에 제가 공동 주최하는 게 이제 동시에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선택을 여기를 해서 왔는데요. 아까 최재형 이사님이 뭐 용기를 내서 공동 주최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 왔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내용은 어떤 맥락에서 하고 있는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창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신뢰 보호나 이제 기대,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국회하고 정부 내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랑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업자나 경영진들이 처음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지분을 출자하거나 할 때의 법령, 이 법령에 따른 기대와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원래 헌법에도 개인의 그 권리도 이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의 제한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제 합리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건데, 이제 지금은 우리 정부나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나 대주주보다는 일단 시장 내지는 투자자 이런 부분에 방점이 훨씬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일단 상장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 분산이 이제 상장 요건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선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개별 산업에서의 지분 분산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나 시장의 서비스 이용자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단순히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이 정책을 만들고 이런 분야의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걸 최근에 확인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만으로 그런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그 투자자들의 지분 분산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 할지라도 신뢰 보호하고의 이익 균형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 있게 쌓여가야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소 당내에서 보면 우리 박민규 의원님이 제일 열을 내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경영권 보호나 이 신뢰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이게 단순히 특정 회사가 아니라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셔서 박민규 의원님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을 이제 모아가고 여론이 조성되면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위험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 첫 번째 발제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박민규 의원님께서 곧 도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발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사후 규제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최성진 스타트업 성장연구소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현행 규제 논의가 스타트업의 성장, 투자, 경영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최성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 주제 그 논의의 주된 대상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연거를 포함해서 한 4차례 정도 이런 토론회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이제 이미 많은 내용이 논의가 되고 우려사항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것은 특히 그 내용적 정합성, 이것이 맞는 규제이냐 그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법이 지금 그 논의되고 있는 정부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네, 의원님 오셨는데 인사 말씀 먼저 발표 끝나고 할까요? 네, 막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그 규제 정합성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제 이것이 입법이 됐을 때 우리 산업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게 우려 사항은 많이 이야기됐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고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느냐는 두 번째 발표에서 주되게 또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여러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 참여와 거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이 실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해본 경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전체 금액은 95조에 달합니다. 하루에도 6조에서 7조 원이 그 거래가 되는 굉장히 활발한 시장이고요. 이런 그 상황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제도와 입법을 통해서 성장했다기보다는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장을 만들고 성장시켜온 프라이빗 섹터 민간 시장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서비스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을 제도권 내에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을 보호하고 또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인가가 전 세계적으로도 제도가 마련이 되고 있는 추세고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마련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것이 정말 산업진흥과 글로벌 규제 정합성에 맞느냐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혼란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쟁점 뭐 대주주 지분 제한, 또 최근에는 이제 개인 20%, 법인 34% 지분 상한으로 가닥이 뭐 잡혔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뭐 확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위헌 논란도 있고 또 야당의 경우에는 뭐 이제 적극 반대하겠다라고 해서 뭐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당정 협의회가 연기돼서 어떻게 입법이 될지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라고 이제 최근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쟁점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것을 제도화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제 출발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장이 형성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게 그 비즈니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입법 규제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또 사후적으로 입법 규제를 하는데 진입 규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출발선에서부터 누구를 허용해주고 누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룰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뭐 크게 세 가지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이거를 뭐 대체 거래소 수준의 공익성이 있다고 보고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뭐 이미 우리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은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고 시장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고 과연 필요한가라는 이제 쟁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 과반 50% 플러스 한 주라도 더 은행이 가지고 이 주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것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가려져 있는데 전업주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허가받으면 다른 거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작동되는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제 거래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투자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우리만 그러면 전업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실익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의도는 사실 다 좋은 정책 의도죠. 뭐 국민을 괴롭히거나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데 주택에는 뭐 독점적 지위를 좀 방지하겠다. 그리고 대주주가 특히 거래소가 또 공익적 성격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대주주 이해상충을 방지해야 된다. 또 시장 신뢰를 제고해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런 내용을 입법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 금융당국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반면 이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뭐 가장 크게는 이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위헌 법률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및 시장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주택에 논의할 혁신 생태계에 악영향이 온다. 이런 이제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논의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위헌성이 크다. 뭐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요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목적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위헌 법률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이 작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우리가 그 국력을 소모하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위헌성은 반드시 제거하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재산권 침해. 주식이라는 것이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이고 이것을 이제 강제 처분하도록 하고 강제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 인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한돼서 위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이럴 경우에 이제 직업과 기업 활동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급 입법 이것이 이미 그 시장에서 형성된 지분 구조를 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뭐 중대한 공익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헌 소지가 있다. 입법조사처가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라면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것은 국회 입법 논의에서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적 입법 규제.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전 규제, 사후 규제의 이야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행위 규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시장을 열어준 다음에 나중에 그걸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후적 입법을 통해서 형성된 시장을 다시 되돌리는 규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시장의 영향이 큰데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다들 기억하고 있는 타다금지법 사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회에서 불과 2명의 국회의원만 반대하시고 나머지 다 찬성해서 통과됐던 부분인데 기억을 되돌려보면 2018년에 합법적인 서비스로 여객운수사업법상 그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로 시작해서 이용자와 투자자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이게 택시단체나 이런 데서 고발을 하다 보니까 2019년에 그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19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상 합법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당시 법률로서는 이게 합법적이고 죄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국회에서 당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던 법률을 하면서 이게 현행법으로 못 막는다면 법을 바꿔서 없애버리자 라고 해서 사실상 금지를 시켰고 근데도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국토교통부가 타다라는 기업에 무슨 앙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홍보 자료에서 더 많은 타다를 만듭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타다를 금지하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모빌리티 서비스 특히 여객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싹 죽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폐업하거나 좋지 못하게 엑시트를 하게 됐고 더 이상 투자자들은 그 여객 서비스 시장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어진 논란이 뭐냐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독점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실패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 생태계에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지금 여객 운수 서비스의 스타트업들이나 혁신 서비스가 하고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가 그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까지 만들어서 많이 해라. 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현재 500대에서 600대 정도만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신 생태계에 사후적인 입법 규제로 언제든지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또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창업 인센티브의 약화. 창업가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 이것이 정책적 안정성, 정부 당국과 국회를 믿고 창업에 그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방향을 믿고 가게 되는데 디지털 자산 시장 역시 이미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길게는 10여 년 가까이 그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 당연히 창업 인센티브가 악화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 이상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 신산업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하락하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또 영향이 적을 수 있는데 글로벌 시장은 이미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로벌로 나가서 기회를 보자. 투자 자본 역시 우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유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정 기업들을 위한 목소리라기보다는 이러한 혁신 실패가 생태계 전체의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적 입법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스타트업 생태계는 선순환 구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소수가 성공해서 그 시장이 성장하고 그게 회수돼서 또 실패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다시 투자되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이제 선순환 구조인데 순환 구조의 고리가 끊기는 거죠. 시장이 잘 성장했지만 사후 입법 규제로 인해서 스타트업도 뭐 가령 망하게 되고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되면 생태계 자체 위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하실 때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4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한번 이 모든 의원님들이 한번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게 위험을 줄이는 규제인가? 두 번째는 혁신 인센티브로 훼손하지 않는가? 세 번째 글로벌 규제와 정합성이 있는가? 경쟁을 촉진하는가? 이 4가지 답에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공익적 관점에서 어떤 산업의 이해를 조금은 희생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비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다면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조금은 손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4가지 질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모두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위험을 줄이는가 측면에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주요 위험은 가장 크게는 고객 자산 보호고 또 대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 내부 통제, 보안 문제, 자금 세탁 방지 등 준법적인 이슈. 이게 소유 분산을 통해 해결될 수 있냐? 소유가 집중된 거는 산업과 비즈니스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을 강화한다든지 행위 중심 규제를 한다든지 사후적 관리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소유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입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러면 처분해라 지분을. 그러면 누가 그거 인수할 거냐? 뭐 4가지 대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해외 자본, 해외 디지털 자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면 거기에 투자한 곳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대기업, 아니면 전통금융권, 아니면 사모펀드. 각각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혁신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아니면은 해외 거래소의 하청, 브랜치에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장 안정성 오히려 해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중심으로 하자고 하느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위험성 문제 때문이죠. 디패깅이나 뱅크런 위험, 또 통화 정책상의 위험인데 은행 중심 구조가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말을 잘 들을 수는 있으나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시중은행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혁신이 저하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는 준비 자산의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투명성을 높여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위험을 실제로 줄이는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혁신 인센티브는 뭐 당연히 훼손됩니다. 국내 지금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창업가들과 모험 자본이 투자 노력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돼 왔는데 이건 당연히 책임 경험과 기업가 정책을 져야 할 것이고요. 또 과도한 지분 분산이 반드시 좋으냐? 그런 위기 상황에서 또 오히려 방관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합니다. 대주주 리스크에 대해서는 지분 제한 말고도 장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투명성 확보와 시장 감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은행 중심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역시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참여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은행이 그 기술적인 파트너, 쉽게 얘기하면 SI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들하고 차라리 해외에서 기회를 보지,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 혁신 인센티브 훼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과의 상충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벤처 제외 업종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제외를 해가지고 이미 벤처 기업으로 지정받은 곳들이 있고요. 벤처 기업이면은 우리가 창업자 복수 결권, 벤처 기업인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외국과 마찬가지로 창업자 복수 결권을 허용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가들의 경영적 의사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는 업역인데 정부는 다시 지분 제한을 통해서 창업가가 열심히 했더라도 우리는 지분을 제한하겠다, 이런 방향이 이제 충돌하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도 발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은 그 지분 제한이 아닌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역시 비은행권 발행을 허용하는 게 대세입니다. 다만 그거를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서 명확히 규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을 촉진하는가? 경쟁을 촉진하기는커녕 경쟁을 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점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을 많이 쳐놨어요. 이게 암묵적으로 허가제에 가깝게 운영을 하고 그 141 그 거래소, 1은행과 1거래소만 매칭이 돼서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가지고 신규 경쟁자가 진입하기가 어렵고, 경쟁 강도가 이제 그러니까 경쟁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지분 제한으로 인한 소유 분산보다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그렇지만 적합한 경쟁력을 못 갖추고 있다 하면 빨리 퇴출시키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후적 지분 규제는 위험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비정합적 규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유 구조 분산을 유도한다면 이제 기업 성장에 따른 공시 의무, 또 IPO 활성화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소유 분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나쁜 규제는 강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입법은 소유 규제보다 행위 규제, 내부 통제, 적격성 심사, 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시도하는 혁신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실패로 귀결되지만 혁신이 실패로 사라지는 것은 사실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것이 시장 원리고, 소수가 살아남아서 굉장히 큰 시장을 또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근데 혁신이 시장 원리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없어진다. 이것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책의 실패죠. 그래서 혁신이 시장에서 이 경쟁의 결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규제의 결과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후적 규제 신호가 스타트업 생태계와 투자 환경 전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깊이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앞서서 이번 간담회 주최자이신 박민규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민규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환영사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디지털자산 기본법 당정협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몇 번 토론을 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전문가를 들었다는 생각에서 주최하게 됐고요. 진짜 바쁜 시즌인데 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 중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김한규 정책 수석 및 또 국회 유니콘 팜이라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창업 생태계와 국회의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또 유니콘 팜의 공동대표라고 계신 김한규 의원이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행히 발제 처음부터 듣게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와 토론자들 말씀 들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창업 생태계 혁신 성장에 정말 중요한 입법 기관으로서의 주체로서 이 시장의 혁신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기대에 접어지 않도록 저 개인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관심 있는 의원들과 설득해서 좀 더 역할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가상자산 생태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제로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 국제통상 물류학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내 제도 논의를 국제 기준과 비교하면서 우리 제도 설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김윤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김윤경입니다. 예,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 지분 규제에 관련해서 발표를 할 기회가 많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발표와 이 행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기존의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논의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매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이 기본적인 이 입법의 목표 그리고 혁신 생태계의 접근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보시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의 국제 정합성과 정책 방향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배경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입법 동향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규율 이 시사점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시작으로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가치 1조 원 돌파 이력이 있는 비상장 기업 27개사를 국내 유니콘 기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기업명을 미공개한 3개사를 제외한 24곳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두나무도 핀테크 업종으로 분류되며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처음 시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목을 먼저 받고 있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산업은 사실 생태계 관점에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익스체인지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는 IMF 보고서에서 이 그림, 이 생태계를 가져왔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행자, 거래소, 지갑, 디파이 등 다양한 사업자가 연결된 생태계로 접근이 되어야 하며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웹3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혁신 생태계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인사말과도 첫 번째 발표 주신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주신 것들이지만 관련되어서 저도 조금은 다른 방식, 조금 더 추가되는 방식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법이 존재합니다. 2018년 블록체인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 과열 현상과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업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라는 지적과 함께 벤처기업 제한 업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제외되어 있는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이와 같은 업종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함께 분류되었다는 것은 당시 우리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인증 기업이 지정이 해제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이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의 성숙을 반영하면서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기술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 배경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제가 도입되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권한 법률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과거보다는 확립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탁 기업들도 벤처 기업으로 현재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최근에 코스피 5천, 6천, 7천, 이제 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활성화된 증권 시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약간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5년 상반기 이용자 1,077만 명, 시가총액 95.1조 원으로 일평균 거래 금액이 6.4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증권 거래소와 견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 논의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관련 현안들 때문일 것입니다. 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지난 2월 발생하면서 이벤트 참여 이용자에게 보유 수량보다 많은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상급 지급 대상 이용자의 거래 및 출금 차단 등 이 대책이 마련되었고 또한 금융위 또 금융당국 역시 보유자산 활용을 관련한 이러한 검토 그리고 전수조사에 돌입하였습니다. 사실 이 오지급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발표되었던 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의 제재들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인데요. 국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고객 확인 의무의 불성실을 지적하면서 과태료 및 일부 영업 정지를 부여되었습니다. 사실 이 제재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의 거래소가 현재 제재 대상이 되었고 또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래소도 존재하고 또한 제재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디지털 자산 입법은 지금 2단계에 돌입해 있는데요. 1단계는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2021년 3월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였고 또한 가상자산 거래 지원 모범 사례, 자율 규제를 함께 부여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심사 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으로는 이 투자자 보호 또 그리고 그 가상자산 거래소 다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2단계 입법은 사업자 정의, 시장 진입, 행위, 디지털 자산 발행, 유통, 사업자 규제 등 시장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입법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의 핵심 과제로서 감독만이 아니라 산업을 진흥하겠다라는 이원화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제재 및 과태료 역시 이 같은 필요성 그리고 입법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지금 가상자산 관련된 거래소 지배구조 관련된 규율 이전에 최근 1월에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를 강화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죄 전력 심사 대상 및 법률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었는데요. 대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상 법률 역시 기존 법 외에도 마약거래방지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위반 사항 역시 이 대주주의 심사 대상 요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등록 수리 후 조건부 승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논의이 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사실 그 배경으로 먼저 제기되었던 것은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와 같은 공공인프라이며 소수의 창업자,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것이 이번 규제의 배경인데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분산 기준, 최초에는 15%에서 20% 도입을 제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업주의 명시, 업무 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 시장 운영의 공정성 및 안정성 강화 장치를 함께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까지 발표된 입법 논의 동향에 따르면 지분 상한은 대주주 지분율 20%,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원회 예외 범위내 최대 34%까지 허용하기로 되었고 유예 기간을 법 시행 후 3년,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미만한 거래소는 추가 3년의 유예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율을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거래소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입니다. 20년의 시차가 있으면서 이 증권거래소의 독점이 이제는 두 곳의 거래소가 운영되는 시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30개의 금융투자업자가 86.1%를 보유한 상당히 분산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 제406조에 의해 개별 주주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5%의 초과를 소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율과 비슷한 시점에 도입된 넥스트레이드는 국내 주요 증권사, 금융지주, IT기업 34개사가 공동 출자하였고 7대 증권사가 각 6.64%,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한 주를 더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법으로 규율이 되어 있는 규제입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 초과의 소유를 제한하며 정부, 집합투자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15%가 가장 기본적인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법에서도 우선 차이가 있지만 기능에 가장 근본적인 구별점이 있습니다. 자본시장 내 자본 조달 및 자원을 배분하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을 유통하는 데 집중이 되어 있는 사업자입니다. 또한 거래소의 시장 성격도 다른 것은 우리나라의 국내 독과점 시장, 대부분 증권이 국내 증권 시장에 단일 상장되어 있는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은 다른 해외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 시장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소유 분산 규제 적용 시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의 연합 영업체로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분산되거나 아니면 넥스트레이드처럼 사전에 지분 분산 규율이 마련된 이후에 출범한 것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소유 분산 규제 도입 시 거래소 설립 그리고 상당한 기간의 영업기간 이후에 도입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규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뉴욕주가 처음으로 비트 라이센스라는 등록제를 2015년 도입을 했고, 일본은 이 PSA 지급결제법이라고 불리는 것을 2016년에 개정하였으며, 싱가포르는 동일한 지급결제법을 동일한 이름으로 2019년 제정하였고, EU는 우리가 최근에 많이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미카를 2023년에 제정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기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는 진입 규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진입 규제적 측면에서 이 거래소 규제를 조망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글로벌 진입 규제라고 한다면 적격성 심사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 경영진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지분율 변동에 따라 적격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EU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신청 시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고 지분율 10% 이상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주요 주주와 경영진의 전문성, 평판, 범죄 기록을 확인합니다. 또한 지분율의 특정 임계치가 있습니다. 20%, 30%, 50% 지배권. 이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면 적격성을 재심사하여 부적격 투자자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빚 라이센스 역시 주요 주주, 임원, 이사 및 주요 책임자의 신원조회 항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FBI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지문까지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주요 주주는 10% 이상 지분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거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일본은 임원의 사회적 신용, 반사회적 세력 관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의 처벌 경력을 조사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 지급결제법이 아니라 범죄수익은닉 방지법에 따라서 실질 지배자, 과연 누가 이 가상자산 사업자인가에 대한 주목과 함께 이들의 신원 및 반사회 세력을 검증하고 주요 주주의 변동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면허 신청 시 주주 경영진의 범죄 기록, 과거 사업 비윤리 행위, 재무 건전성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주요 주주가 변경되거나 지분율을 상향 또는 그렇게 될 경우 해당 주주의 적격성을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분 분산에 대한 규제는 우리 다른 해외 국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나라에서 그 1위를 우리나라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국가도 상대적으로 드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장 경쟁이 어느 곳보다 뚜렷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표적인 예인 코인베이스는 이 상장 기업입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창업자가 이 2021년 4월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찾은 의결권을 통해 클래스 B 1주 20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대량 보유하면서 다양한 기관 투자자 또한 일반 투자자의 투자에도 창업자의 경영권이 보호되면서 혁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코인베이스의 현재 주요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뱅가드 그룹입니다. 이 뱅가드 그룹은 최대 주주로서 인덱스 펀드 등을 통해 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특별히 경영에 대한 협력이나 참여 형태는 아닙니다. 이와 달리 블랙락은 이미 알고 계시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이 코인베이스의 전략적 파트너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구조를 획일화하거나 인류화하는 것은 다양한 지분 구조 및 투자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서 단순히 협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감시 역할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산업의 혁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안정성 강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적으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한 시스템 안정, 손해배상 책임, 부담, 이해상충 방지 등 정책 목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거래소 간 거래 및 매매 기술, 통제 장치 도입 등의 격차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이 법률과 자율 규제를 통해서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에 도입되어서 단계별로 그 기업의 규모별,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에 실패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이사회의 감독에 대한 그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책무 구조도에는 임원의 담당 업무 범위, 내부 통제 책임 영역, 최종 책임 귀속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자들에 있어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명문화해서 이 강화하고 이 책임에 대한 그 시점을 누군가가 확실하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율되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세미나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한다면 혁신 생태계일 텐데요. 예, 인위적인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하게 됩니다. 기업은 대규모 투자나 M&A 등 의사결정이 왜곡되면서 또한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도 확대되고 또한 책임 경영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에 비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거래 중심에서 토큰화, 예측시장 등 구조적 성장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로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이 지분 분산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된다면 과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공약, 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규율과 산업진흥의 이원화 목표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 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그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규율이 고안되고 수립되느냐에 따라 규율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산업진흥에 중점을 두느냐로 이 한편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선제적으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었던 과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 스타트업의 성장과 성과가 정책 개입의 대상이 된다면 혁신 생태계의 정책 실효성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벤처 4대 강국을 위한 기존 제도를 깨는 비상한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에서 유니콘, 유니콘에서 데카콘, 그리고 빅테크에 이르는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벤처 문화를 핵심 경쟁 성장 동력으로 확산하고자 했지만 이와 같은 혁신 생태계,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 규제는 과연 이러한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계가 발생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인식과 함께 제재적 규율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후적 지분 분산이 강제된다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위헌 소송과 이러한 법률 비용 등을 제외하고라도 기업은 구조를 재편하고 또한 정책 신뢰와 관련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혁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목표의 달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또한 자생적으로 성장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분을 분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업 공개,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어떻게 보면 기업의 투자를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율 목적은 책임과 감독의 강화이지 소유구조 획일화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수단의 과잉일 수 있으며 혁신 산업에서 지분 분산은 전제이기보다는 결과라는 것에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규제 및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영향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성장 전략, 벤처 4대 광국과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입법의 조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인허가제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도입된다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는 당국 규율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의 목표, 원칙, 수단의 설계가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 안정성, 산업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 비율 안에도 똑같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벤처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및 경영 유연성 강화로 복수 의결권 주식 상장 심사를 완화하겠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또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벤처기업,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 의결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 의결권을 허용되었음에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아주 극소수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규제나 아니면 요구 핵심 사항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생태계 활성화를 지분 규제에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역할입니다. 책임 경영과 기업 윤리에 대한 어떻게 되면 재점검, 검토가 필요할 텐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점검하며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 책임 경영, 이사회,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윤리 규범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ESG 사회적 책임 역시도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에 맞추어 그 영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있어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스타트업들과 함께 발전하고 상생 협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 정책 환경을 함께 비교해보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신산업 발전 과정에서의 직역 충돌과 정책 규제 문제, 지분 규제 설계가 투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본시장 경쟁력과 디지털 금융 주권 문제까지 보다 입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입니다. 첫 번째 토론은 신산업 발전 이후 직역 충돌 정책 규제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현재 자리에서 앉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인프라 기업 파라메터 김종엽입니다.
저희는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그 인프라 및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업계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씀드려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디지털 자산과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10년간 종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 지분 대주주 지분 제한이 어떻게 스타트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엄청난 혼선을 주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 지분 이 제한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의 투자 혁신을 위축시키는 아주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또 나왔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업계에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지적돼 나왔던 얘기지만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난 지분 규제입니다.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없는 여러 특히나 금융 선진국들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규제라는 것이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증권 또 보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없는 규제를 단 수신 기능조차 없는 거래소, 은행을 통해서만 수신이 되는 없는 거래소에 적용하겠다는 건 어떤 비례성과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은 언제든 방식이 바뀔 수 있고 또 키우면 경영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정책 리스크가 있다는 시그널을 산업 전체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은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의 혼선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프로젝트 한강 등으로 CBDC 2차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입법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논의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가져야 한다는 현재 이제 51% 룰이 이제 거론되면서 은행 주도 구조로 기우는 듯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축이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업계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는 CBDC로 가져갈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은행만 쓰는 전용 토큰화로 한정하려는 것인가? 또 이제 민간 블록체인 기업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순 SI 이 참여 어떤 솔루션이나 단순 SI 참여를 넘어서 어디까지 과연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현재 거래소 지분 제한까지 논란이 더해지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는 향후 인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 대한 어떤 중장기 투자와 제휴를 보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은행 CBDC 실험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이 동시에 어떤 로드맵 없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민간은 어느 쪽에 맞춰서 설계하고 또 투자를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정책 방향에 따라 축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저희 같은 인프라 기업은 국내보다는 결국 규제와 방향성이 명확한 해외 시장을 우선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와 인재 이동입니다. 최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지분 제한, 또 스테이블 코인 은행 50% 룰 등 강한 소유 중심의 구조 규제가 이제 거론되니 업계와 법조에서조차 벌써 혁신 위축이나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법인 이전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통계와 기사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투자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만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블록체인 인프라, 보안, 데이터 업계까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래소의 사업 방향과 지분 구조가 자주 이렇게 바뀌고 확인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대형 금융 빅테크와의 전략적 제휴나 조인트 벤처, 인수합병이 모두 지연될 수밖에 없고 이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소와 긴밀히 연결된 저희와 같은 지갑이라든지 어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KYC를 한다든지 레거시 금융과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장기 파트너십이나 공동개발 투자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는 앞서 최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타대 사태의 구조와 사실 정말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입법으로 사업 중단이 됐고 그 여파로 사실 모빌리티 혁신은 거의 멈춰섰고 그 결과가 수많은 모빌리티 혁신으로 얻어질 데이터가 부족해서 관련 AI까지 산업 발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러 번 언급됐지만 또 저희 업계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 규제 역시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현실의 방식이 아니라 우려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적격적 심사, 내부 통제, 이해상충 행위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역시 현재 은행 51% 어떤 소유 구조 중심 논의가 아니라 현재 홍콩 같은 데서 이미 규제와 기술 규격을 다 만들어놨는데요. 준비자산 100%나 온체인 공시나 상시 유동성 요건 등 기술이나 그 리스크 기준의 어떤 인가제의 어떤 항목들 가지고 사실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현재 역할이 불명하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CBDC는 중앙은행의 도매 인프라로서 가져가고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혁신과 소매형 토큰으로 역할과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방식 역시 어떤 사후입법이나 갈라파고스의 소유 규제가 아니라 사전 로드맵을 공개하고 업계 참여형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대안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누가 지분을 얼마나 갖느냐가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기준으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분 제한과 정책 혼선이 계속되면 사실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모두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파라메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한국에서 이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제, 그리고 CBDC 스테이블 코인 민간 인프라의 역할 분담과 명확한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충돌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지분 규제 설계와 투자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영향을 주제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간담회를 주최해 주신 박민규 의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이제 관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지분 제한 규제와 이 정책적인 방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우선 최근에 지금 오늘 토론의 주제와 맞물려 있는 이런 지분 제한이 이제 특정 산업, 디지털 자산업과 관련해서 많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그 배경에는 특정 1인이나 또는 동일인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려사항들, 예를 들면 이해상충이라든지 사익 편취라든지 시장 질서 훼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좀 보고자 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말 유효한 수단인지 한번 좀 엠피리컬 데이터나 논문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규제 산업과 관련해서 일률적인 지분 제한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떤 역효과가 없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학술적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는 이런 역효과 내지는 부정적인 측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기계적인 지분 분산이 대주주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주 지분 제한이 물론 이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감시 주체가 사라진 그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유가 분산되면 주주들이 서로 감시 책임을 미루게 되고 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의도했던 공정성이나 어떤 안정성 문제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사업의 불확실성만 커지는 어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의 지배주주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지배주주의 지위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지배권 교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 자본이 이제 거대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이제 혁신 자본의 투입이 지분 제한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거나 그런 차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배권 교체와 관련된 M&A 시장에 어떤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도 뭐 그래서 이제 대규모 M&A 딜들에 대해서 이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가 되는 측면들이 있죠.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업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그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런 이제 지분 제한 논의가 오히려 혁신적인 자본을 통한 M&A를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의 고착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도 또 한 가지 문제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자본의 집중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소비자 편익을 저해시키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실증 데이터 같은 경우를 분석한 이제 107개국의 은행 규제 데이터를 분석한 어떤 논문에 따르면 이 소유 제한이나 진입 제한과 같은 그런 규제들이 금융 안정을 달성했다는 그런 엠피리컬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대형 은행들에서의 오너십 구조를 분석한 논문들에 따르면 이 소유 집중이 오히려 대출 자산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은행의 건전성을 증대시켰다라는 이제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존재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이 틀림없이 있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지 않는다 내지는 강화시킨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대주주 제도나 내지는 이제 지분의 집중 부분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분을 제한한다고 해서 산업 구조가 갑자기 경쟁적이 되거나 또 그 산업 내에서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관점을 바꿔서 스타트업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지배권의 집중이나 이제 지분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영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스타트업 창업주의 이제 지분 부분도 그런데요. VC들이 집중적으로 관여했을 때 이제 조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혁신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당한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 대부분이 창업주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또 이제 강력한 의사 결정권을 실행시키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비춰볼 때 벤처 내지는 이제 혁신 생태계와 이제 지분 구조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은 충분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이제 어떤 창업자의 통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인 혁신 투자와 리스크 감수 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이유에서도 우리 역시도 입법상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서 뭐 여태까지 실제 정관상 복수의결권 제도를 이제 정해놓고 실행하는 회사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도입된 그 배경에는 창업주가 이제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가져야만 하고 또 실제 상장 심사할 때 지분이 50% 이상 되지 않거나 또는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 상장할 때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법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반대로 지금의 이제 저희 많이 접하고 있는 이 논의에서는 이러한 이제 관점과는 완전 정반대의 또 지분 제한 논의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중적인 소유나 사익 편취가 시장 질서 훼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이것이 또 어느 정도 근거와 타당성을 갖고 있는 우려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금융이나 또 시장 인프라 같이 공공성 강한 영역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는 실증 사례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산업들이 발전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지분의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지분의 분산이 어떤 산업의 문제를 해결시켜준다는 이런 또 실증적인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이제 제시할 때 지분율 상한이라는 어떤 일괄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반드시 강제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인프라 기준이나 또 뭐 금융과 관련된 바젤의 핵심 원칙들에서도 획일적인 소유 상한을 이제 최우선 수단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이러한 동일인 지분 제한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떤 특정 위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적인 규제 체계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 beneficiary owner라고 하는데요. 이게 최종 ultimate beneficiary owner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해상충 제도나 또 특수관계인 거래와 관련돼서도 이제 저희가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분 제한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다른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어떤 면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 통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타 규제를 또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나 혁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다양한 메커니즘 하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의 규제가 상상하지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양한 이런 이해관계자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정책의 지향점이 결국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또 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혁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면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규제 체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 설계 방식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어떤 신호를 주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토론입니다. 마지막 토론은 자본시장 밸류업 역행과 디지털 금융 주권 상실을 주제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세미나 토론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박민규 의원님 그리고 최성진 대표님, 코레스타트 포럼의 최지영 대표님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크게 이제 이 규제 논의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이제 사후적 이 지분 제한 규제가 불러올 영향과 그리고 예전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자본시장법상 존재하는 거래소에 존재하는 지분 제한 규제를 잠깐 비교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분 제한 규제 논의 사항은 이제 아까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뭐 20%에서 34%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거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논의 자체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닥사라든지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라든지 또 사단법인 벤처기업 협회 이런 데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주된 내용은 이제 사후적 이제 이 지분 제한 규제가 재산권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아까 김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재산권은 인정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헌법상. 다만 이제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돼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합리적 이유에 따라서 이제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재산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을지 그러면 그 근거를 따져봤을 때 특정한 산업이 공익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공익성이 있다 없다 뭐 1이나 0이나 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산업들이 뭐 저희 변호사도 포함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익성은 다 띄고 있는데 그 공익성 정도가 크면 재산권 행사는 많이 제한될 수 있을 거고 공익성 정도가 낮으면 뭐 또 이제 그 제한 정도는 줄어들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떠한 역사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정부가 이거를 공익적 사업으로 과연 봤을지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2017년, 18년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그때 이제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대해 열풍이 불었었고 불과 한 300만 원 정도 하던 코인이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된 기간에 2,400만 원까지 가서 엄청나게 그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가 내놓은 대응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너무나 투기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2017년 9월 29일 날 ICO 전면 금지 방침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코인 발행을 안 하면 좋겠다. 다만 이제 법적 근거는 이제 향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2018년 1월달에 그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코인이라는 걸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코인과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자금 세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라 이런 이제 내용의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나왔던 것이 아까도 이제 김윤경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벤처기업 제한 업종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흥 주점업이라든지 무도 유흥업과 동등한 레벨로 봐가지고 이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이나 가상자산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그걸 실행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가상자산이 공익성을 띈다면 이런 규제를 했을까? 오히려 공익성의 관점보다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 다른 의미에서 공익성 강하기 때문에 이걸 제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내놓은 거는 이제 업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걸 과연 성장 육성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육성시킬 것보다는 일단 제어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04년 9월 3일하고 2025년 6월 26일 제가 날짜도 체크를 해봤는데 두 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간담을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을 했고요. 그 간담의 주된 내용이 이걸 푸느냐 여부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3일 첫 간담을 했고요. 2025년 6월 26일에 두 번째 간담했는데 두 번째 간담의 결과가 반영이 돼가지고 2025년 9월달에 풀리게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비공개 간담회 때 참석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어떻게 코인 사업을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업하고 똑같이 보겠냐. 오늘 그 공동 주최주신 민병도 의원님이 디지털 산업 기본법 그때 만들고 하고 발의하고 이때인데 국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하나의 업으로 보고 제도권으로 포섭시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뭐 벤처기업 지정하지도 못할 만큼의 산업으로 보는 게 타당할까? 그리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에 시행돼서 일정한 규제가 들어왔고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거를 벤처기업이 아닌 거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설사 이게 벤처기업 지정 이거 풀어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 이런 큰 거래소는 어차피 지금 이 벤처기업 지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혜를 보는 그 업체들은 그런 업체들이 아니고 관련해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업체라든지 또 지갑 사업자라든지 이런 기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푸는 게 어떠냐라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실제로 2025년 9월에. 근데 그러면 이 스토리를 쭉 보면 가상자산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육성하고 키우기보다는 이거를 제재를 하고 목 크게 하다가 이번 정부 와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풀리게 된 거거든요. 불과 얼마 안 됐죠. 2025년 9월달에 풀린 거니까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2017년, 16년부터 쭉 오는 거는 국가가 육성했다기보다는 스타트업 벤처인 분들이 이 제재나 규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해서 컸던 거잖아요. 컸던 건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당신의 사업들이 공공성이 크고 공익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5년 9월달에 이걸 구태여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한 거를 이번 정부에서 스타트업 벤처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상충하지 않을까? 시그널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제 이번 정부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스타트업 벤처 육성하고 밸류업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규제를 해소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대주 지분 제한 규제를 통해가지고 힘들게 컸던 것들을 다시 제어를 하고 팔아라라고 하면 스타트업 벤처 업계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뭐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 이야기한 건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겠죠.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를 보면 406조에 분명히 아까 이제 넥스트레이드는 다른 조문이긴 한데 406조 보면 5% 이상 못 가지게 하고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더 크긴 하지만 범위가 크긴 하지만 거래소들이 지분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면 거래소들이 지분 갖고 있는 각 증권사들이 지분의 5%를 대부분 넘지 못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가 지분 제한 규정이 있는데 왜 코인 거래소는 지분 제한 규정을 못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상 406조가 그 연원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자본시장법 있기 이전에 한국증권거래소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면서 이게 도입이 되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거래소라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회원제 거래 구조를 취하다가 이거를 좀 거래소를 선진화시키고 투자도 받고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식회사제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 대해서 투자도 받고 주식도 이제 누군가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거래 구조 자체는 그대로 회원제 구조를 취해요. 그러니까 거래소의 지배 구조는 주식회사제로 바꾸지만 실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는 회원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살 때 거래소 가가지고 개인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거래소 가가지고 누군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투자 중개업자인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들이 되는 거예요. 선물사들이. 그러니까 이 구조는 유지하는데 다만 거래소의 지배 구조는 개방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나 선물사들이 거래소의 지분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만약에 이제 지분 개방 구조가 돼버리면 특정한 증권사나 이제 선물사가 거래소의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면 앞으로 거래할 때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해야지만 거래가 원활하게 되고 다른 증권사 통해서 하면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라는 거를 지분 개방하는 대신에 회원제 거래 구조를 유지한다고 하면 특정 증권사의 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이제 지분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라는 것들이 당시 국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입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거래소 선진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법상 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투자 제도, 그러니까 회원이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우리 회원을 통해서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원이 독과점적하면 국민들 안 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증권사 경쟁해가지고 수수료 낮춰야 되는데 증권사가 대부분 뭐 독점을 해가지고 하면 거래소 이용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분 개방 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업자, 중개업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코인 거래소인데 실제로는 전 거래소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아니고 직접적인 투자 중개업자죠.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은 직접 중개해 주는 거지. 이게 무슨 중개해 줘 끝인 거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거래소가 있어가지고 업비트가 어떤 거래소 가가지고 거래를 하게 하거나 내가 이제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 살 때 무슨 삼성증권이라든 키움증권 통해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원제 거래 구조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고 누구나 거래소 회원가입해가지고 곧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권이란 개념을 생각하기가 어렵고 아까 대주주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업비트의 대주주가 뭔가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그 대주주 통해서 우리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비싸면 대주주 통해서 거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권을 생각해 가지고 그 거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한 회원들이 독과점 하는 거 막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여기 시장에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이 코인 업계에 적용한다는 거는 어색한 거죠. 어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뭐 한서희 변호사님 말씀하셨거나 이제 김윤경 교수님 뭐 말씀해주셨듯이 코인 거래소의 대주주의 이해상충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써놓지 않았으면 독과점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들어오면 독과점이 풀리냐? 아니죠. 독과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냥 독과점을 하는 사업자의 주주 구성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해소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미 부분에 그 최성진 대표님께서 아까 이제 김만교 의원님께서 상장 회사는 지분 분산 요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해법은 최성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 지금 비상장 회사들인데 본인들이 상장을 하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지분을 분산시킨 거는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그 시그널을 주는 게 그건 다 각자 알아서 강제적으로 누군가 나서 가지고
지분을 팔아라는 게 아니고 상장을 해가지고 더 추가 투자를 받고 싶으면 지분 분산해라는 거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논의가 개별 규제를 넘어서 국가 경쟁력과 금융 생태계 문제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간단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박민규.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의적은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정말 하다 화가 나서 국회의원을 찾으러 오는 거고, 또 정치인들이 화가 난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고요. 특히 또 보좌진들도 국회의원이 화가 나서 보좌진들한테 압박하기 때문에 보좌진도 화가 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앞에서 웃고 있지만 막 고개 숙이지만 돌아서면 또 화를 냅니다. 현재 현 정부의 고위직 말씀드리면 김용복 정책실장이나 이제 정부 뜨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과거에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 그다음에 기재부 차관하셨던 저희 과 10년 11년 선배니까 가서 편하게 얘기하다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기재부 농담으로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간을 떼어놓고 왔다가 마포대교를 다시 건너면서 간을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왜 우스갯소리로 하냐면 제가 디지털 자산 TF에 참여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겠다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원제가 있어서 사실 혁신 생태계는 민주당에서 잘할 수 있는 건데 많은 의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업계 얘기를 들으면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셨던 많은 자문위원님들이 제가 일주일 전인가 국힘 토론을 갔었어요. 말씀의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당이고 하니까 조금 톤을 낮추셨고 국힘 가니까 정말 더 솔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문위원들도 화가 나셨구나. 오늘도 우리 정직 변호사님도 화가 많이 나실 것 같고 우리 김종엽 대표님도 회사 대표이다 보니까 괜히 밉보이면 우리 정치인처럼 사회적 약자보다 약간 괜한 적을 만들면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화를 죽이면서 얘기하신 것 같고, 이러한 좀 특히 전 개인적으로 지분 제한 규제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당내 위원회 내에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발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또 논리적 또 빈 부분들, 특히 아까 우리 양쪽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전 몇 가지 우리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저 처음에 50+1 갖고 싸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생뚱을 들어서 이거 정말 고도의 기술인데 요거는 아예 논의를 못하고 여기로만 따온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닌데 했는데 아까 오늘 분께서 그 행위 겸업 규제, 그러니까 매매 중개가 아니라 투자도 못하게 하는 것도 막났다는 것도 문제인 걸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특히 김윤경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저를 같이 일하고 있는 보좌진들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명함을 주고 받고 제가 한 3분 뒤에 일어나야 돼서요. 명함 주고 언제든지 열심히 주도 없고, 특히 한수업에서 한번 뵀었던 이름이 기억이 나네요. 그죠? 자문이시죠. 그러니까 자문위원도 아직도 제가 있어서 지금 딴 데 가시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더 세게 얘기하실 거야 아마. 제가 추천한 자문위원은 맨날 막 화를 내요. 너 똑바로 날 왜 불러왔냐 아마.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민주당이 167명, 8명이고 또 현재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드라이브를 걸고 계셔서 저희가 되게 사실 책임감이 큽니다. 근데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에 대한 대응 방식은 각자 의원의 스타일과 결론입니다. 네, 단언컨대 우리 코스포 최지영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게 함께했던 김한규 의원, 그다음에 또 우리 디지털 자산 TF에 있는 모든 의원들, 사실 자문님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정말 귀를 열고, 과거 의원이 어땠는지 저는 초생각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친절하고 말을 많이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의원은 처음 봤어요. 들으면 일 안 하는 건 정말 쫓아가기 바빠요. 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들이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죽어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최전선에 있는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또 해주면 좋겠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원회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 국회의원 누가 바꿉니까? 시민들, 국민들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긴 과정이고 다만 타다금지법을 다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제가 국회를 들어왔는데 많은 저희 지인들 통해서 당장 이게 들어와서 저한테는 이거 외면할 수 없다 생각해서 원래 잘 이견을 내지 않는 언론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발언 들으면서 바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낙성벤처 창업센터장을 1년을 가까이 했고 서울대학교 BK 조교수를 하면서 바이오 산업이 정부 규제 또는 국가 주도형 장기 투자를 해줘야 되고 기초 R&D 연동되기 때문에 정말 국가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그 바이오 산업이 크냐 안 하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걸 연구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창업 생태계 게다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경작가를 낳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뭐 어마어마한 다양한 금융인들이 있어요. 망한 경험도 사기꾼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금융 생태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고 사실 우리가 AI 하지만 뭐 AI 관련된 전환되고 삶에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에 결국 다 보면 B2C 보면 다 결제가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이 디지털 자산으로 해가지고 그 결제 수단이 신속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마커들하고 다양한 방식에 할 수 있는 무브먼트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걸 접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얍답한 사항이 조금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자산 의원님 모두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대신 말씀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같이 공동 주최해 주신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정 대표님 감사드리고 함께 끝까지 해주신 언론인 또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한번 견디고 이 한이 없도록 테크 기업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